누군가 그랬다. 중년의 사랑은 젊음의 격정이 아니라 늦은 후회 끝에 오는 구원이라고. 나는 60대에 이르러서야 내 삶 전체를 뒤흔드는 뜨거운 지옥을 만났다. 그리고 그 지옥은 나를 구해줄 단 하나의 불꽃이었다. 62세. 은퇴. 아내. 남은 건 무료 한 뿐이었다. 중소기업 경영을 자식에게 넘긴 후 내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길고 지루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무의미했다. 내 삶에 남은 건 습관과 책임뿐이었다. 주말 아침 신문 읽기, 두 달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 그리고 아내의 잔소리. 이것이 내 삶의 새 리듬이었다. 나는 이 익숙한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었지만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그저 시간을 때우려 간 사교 댄스 교실이었다. 거기라면 적어도 내 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업 첫날. 짝이 없단다. 억지로 강사와 짝이 되었다. 당신 댄스 수업 간다더니 양복은 왜 입고 가요? 거기가 무슨 사교 클럽이야. 오늘 저녁은 장 봐서 해줄 테니 늦지 마요. 뭘 또 그걸로 잔소리야. 그래도 사장 체면이 있지. 그냥 편하게 입고 가긴 좀 그렇잖아. 오늘은 일찍 갈게. 쯧쯧. 평생 그 체면 때문에 산 사람 같으니. 일 안 하니 심심한가 본데 적당히 해요. 나중에 괜한 소리 만들지 말고. 아내와의 평범한 대화. 평범하지만 무거운 일상. 그녀는 이제 나에게 책임이자 습관이었다. 손이 닿았다. 젊고 탄탄한 그녀의 손. 이 나이에 낯선 여성과 몸이 밀착한 채 춤을 춘다는 건 마치 금지된 술을 들이켠 듯 아찔한 도취감이었다. 스텝을 밟을 때마다 그녀의 몸이 리드하는 미묘한 움직임. 나는 그녀의 통제에 복종했다. 네, 좋아요. 몸에 힘을 빼세요. 춤은 힘을 빼야 파트너를 믿고 따라올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시선은 정면. 혹은 저를 보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잠시 멈췄던 호흡. 길어진 시선. 그녀는 그저 가르칠 뿐인데 내 안에서는 불가능한 열망이 타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무심하지만 내 몸에 닿은 그녀의 온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첫날의 기억이 며칠 내내 나를 갉아먹었다. 그녀의 스텝, 그녀의 미소, 그녀의 향기가 마치 중독처럼 온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댄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나는 그녀의 움직임,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싫었다. 그저 이 낯선 감각 안에 머물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중년의 외로움을 투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나이에도 불가능한 진짜 사랑이 존재하는 것일까?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답은 알 수 없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다. 다음 수업. 나는 이전보다 더 긴장했다. 그녀의 손이 내 허리에 닿고 내 어깨를 누른다. 그녀의 숨결이 내 귓가에 스칠 때마다 나는 춤 스텝을 잃었다. 사장님,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셨어요. 춤은 힘을 빼야 파트너를 믿고 따라올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믿으라니. 이 젊은 여자가 나에게 신뢰를 요구한다. 나는 그녀에게 삶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신뢰하고 싶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이 낯선 리듬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다. 네, 좋아요. 이 스텝을 반복할게요. 하나, 둘, 셋. 셋에 앉듯이 당기세요. 그녀를 안듯이 당긴다. 팔과 허리의 미묘한 힘 조절. 나는 기술적으로는 그녀를 안았지만 마음으로는 그녀의 젊음과 생기를 통째로 안고 싶었다. 이 죄책감과 쾌락 사이의 간극이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수업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모두가 떠나갔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이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사장님. 잠시만요. 나는 몸이 굳어 돌아섰다. 아무래도 남아서 좀 더 연습하셔야겠어요. 발 스텝이 완전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대로는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남을게요. 그녀와의 별도 연습.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촘촘한 스텝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녀의 몸의 곡선, 가까이 다가오는 젊은 얼굴의 윤곽,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는 달콤한 향기. 나는 이 밀착된 거리와 매일의 만남이 주는 아찔한 함정에서 발버둥 칠 수 없었다. 내 지위, 내 나이, 내 아내. 모든 것이 그녀와 나 사이에 놓인 거대한 방파제였다. 하지만 춤을 출 때만큼은 그 방파제가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그녀의 리듬에 맞춰 회전했다. 이 밀착된 공간에서 나는 더 이상 60대 은퇴 사장이 아니었다. 20살처럼 설렜고 20살처럼 비겁했다. 이 지옥 같은 행복이 나를 언제까지 끌고 갈까? 나는 이대로 그녀의 품에서 녹아내려도 좋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마주한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나는 억지로 웃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한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익숙하고 무심한 샴푸 냄새가 났다. 그녀는 내게 낯설지만 익숙해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나는 이제 매일 밤 그녀에게 죄를 짓고 있었다. 몸은 아내 옆에 누워있지만 영혼은 댄스 교실에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다음 수업을 기다리는 죄인이다. 이 비참함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내 자신이 역겨웠다. 아내가 잠든 후 몰래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은 칠흑 같았지만 내 안의 고통은 더 칠흑 같았다. 이중 생활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다.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몸이 닿아 있고 눈을 마주치고 춤을 추니 외로움이 착각을 부르는 걸까? 나는 내 감정의 근원을 알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모든 질문은 결국 나는 기혼자라는 뼈아픈 사실로 귀결되었다. 이 나이 60대에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이 감정은 오직 나만의 비밀스러운 지옥이었다. 좋아 죽을 것 같다. 그녀의 땀 냄새까지 너무 좋다. 며칠 전 보충 연습 때 그녀가 댄스와 끈을 묶기 위해 잠깐 숙였을 때 맡았던 섬유유연제와 땀이 섞인 냄새까지 생생하다. 나는 그때 그녀의 어깨 너머로 비쳤던 나의 늙은 모습을 함께 보았다. 그 대비는 잔인했지만 동시에 더욱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이 미친 감정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꺼낼 용기가 없다. 내 나이, 내 지위, 내 아내. 모든 것이 이룰 수 없는 벽이 되어 나는 속으로만 타들어간다. 매일 밤이 고통이었다. 침대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규칙적이고 무심한 숨소리는 나에게 죄책감의 자장가처럼 들렸다. 나는 아내에게 손을 내밀어 보려 했지만 이미 내 손은 그녀의 허리를 기억하는 죄의 손이 되어버린 것 같아 감히 아내에게 닿을 수 없었다.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보다가도 멈춘다. 며칠 전 그녀와 쳤던 룸바의 잔상이 발끝에 남아있다. 나는 펜을 떨어뜨리고 숨을 쉰다. 깊고 격렬하게. 회의 중에도 거래처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도 내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던 그 촉감을 잊지 못하고 떨렸다. 손을 씻을 때조차 그녀의 체향이 씻겨나갈까 두려웠다. 이 슬프고 아련한 감정이 나를 짓눌렀다.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차오를 때마다 나는 자멸할 것만 같았다. 그녀를 보는 것은 나의 영혼을 고문하는 행위였지만 그녀를 보지 않는 것은 나의 숨통을 끊는 행위였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관두자. 이 관계를 끝내야 해. 내 삶을 지켜야 한다. 나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나는 꼬박 나흘 동안 댄스 교실에 나가지 않았다. 휴대폰을 침대 밑에 넣어두었다. 이 지옥 같은 유혹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나흘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금단 현상처럼 몸이 떨렸다. 나는 거실을 서성이고 창밖만 바라봤다. 그녀가 혹시라도 우리 동네로 찾아올까 봐 두려웠고 동시에 간절히 바랐다. 나는 매 시간 매분 그녀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어쩌면 그녀는 나를 잊었을까? 어쩌면 그녀에게 나는 그저 나이 많은 수강생일 뿐이었을까? 당신 며칠째 집에서 일해도 되는 거예요. 왜 댄스 안 가? 재미없어졌어?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 쯧쯧. 나이 먹으니까 다 그래. 약이나 챙겨 먹고 누워 있어요. 아내는 나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나흘간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그녀를 잊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비겁한 안도감.
이것이 바로 나의 현실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과 아내에게 지켜야 할 의무 사이에서 찢겨나갔다. 이 고통을 겪는 것만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라고 믿었다. 나는 나의 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합리화했다. 하지만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 댄스 교실의 문을 열고 그녀를 다시 보는 것만이 이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 같았다. 다섯째 날 아침. 출근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괜찮다. 이 나흘의 고통으로 나는 내 자리를 지켰다. 이 비겁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은 텅 빈 집안의 고요함에 집중되어 있었다. 평온해야 할 이 고요함이 나에게는 지독한 허무함으로 느껴졌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이토록 칙칙하고 건조했다. 나는 나흘 내내 갇혀있던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얻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의 진동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다. 나는 몸이 굳었다. 내가 사고하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휴대폰이 있는 침실로 달려갔다. 발신자 표시를 보았다. 그 이름, 그녀의 이름. 손이 떨려 전화를 받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미리 상상했다. 왜 안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어떤 말을 들을까? 나는 공포와 전율 속에서 수화기를 들었다. 사장님? 며칠째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어디 안 좋으신가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 나흘간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걱정스러웠고 너무나 솔직했다. 담백했지만 그 담백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염려가 나를 관통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나흘 동안 겪었던 모든 금단 현상과 고통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아, 며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감기는 다 나았어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에게 내 떨림이 전달되었을까 두려웠다. 아, 다행이네요. 내일 수업에는 나오시는 거죠? 사장님 없으니까 왈츠 박자가 잘 안 맞아요. 왈츠 박자가 안 맞는다니. 그녀가 나 때문에 박자를 잃었다니. 나는 이 말이 단순한 수업 내용인지 아니면 나에게 돌아오라는 간절한 신호인지 구별할 수 없어 전율했다. 나는 이것이 후자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네. 다시 나갈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 입은 이미 내일을 약속하고 있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은 이미 그녀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통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고작 이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돌아갈 핑계를 찾았다. 이 비참하고 달콤한 죄악을 끊어낼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나는 그녀의 전화 한 통에 모든 다짐과 명예를 던져버리는 파렴치한 죄인이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이 한심했지만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다음 날 나는 댄스 교실로 향했다. 그녀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하세요. 제가 특별히 보충 연습시켜 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이 간단한 배려에 무너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길 바랐고 그녀의 배려가 마치 사랑의 증거인 양 느껴졌다. 나는 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온화한 손길 아래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다. 그는 다시 왔다. 나흘 만에. 그녀는 속으로 안심했다. 왜 안 왔는지 걱정했다. 그 나이의 수강생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결석하면 건강 문제일 수도 있다. 그녀는 자신이 직업적인 의무 때문에 걱정했다고 해서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달랐다. 만약 그가 영영 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 댄스 교실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매일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고독해했을 것이다.
그의 빈자리는 단순한 수강생의 결석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 사라진 공백이었다. 하지만 그가 복도에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를 향해 걸어올 때 나는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었다. 이 작은 환영이 전문적인 인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내 미소는 이미 직업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고독에 대한 짧은 해방이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그 나흘 동안의 허무함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기이한 만족감을 느꼈다. 처음엔 그저 숙련된 수강생 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춤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보다 대단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느렸지만 매번 정확하게 배우려 노력했다. 그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걸 보니 나도 뿌듯했다. 매일 보다 보니 정이 든 걸까? 아니, 이건 단순한 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위험한 끌림이었다. 나흘 동안 연락이 없으니 왜 안 나오는지 걱정되고 문득 이 빈 교실에서 그 분의 큼직한 실루엣이 보고 싶다. 내 전화 한 통에 그가 다시 올까, 오지 않을까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 자체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그에게 다시 오라고 말한 것이 순전히 나의 외로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기혼자시다. 나는 이 경계를 넘어선 안 된다. 나는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이다. 과거 이혼의 상처는 나에게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남겼다. 이혼 후 나는 나만의 세상을 견고하게 쌓아왔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 삶. 그것이 나의 평화였다. 하지만 그가 그 단단한 벽에 금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수강생들과 달랐다. 춤을 출 때마다 느껴지는 그의 억압된 욕망과 애틋함. 그는 내가 젊음 때문에 쉽게 얻는 관심이 아닌 인생의 무게를 걸고 던지는 갈망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온전한 여성으로서의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시선 속에서 내가 가진 재능과 매력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나를 향한 그의 눈빛이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그 미미한 확신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다. 남아서 보충 연습을 시켜주고 손을 더 오래 잡아주고 자세를 잡아줄 때 몸을 더 밀착했다. 나는 그의 갈망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나를 원한다는 사실이 나를 외롭지 않게 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은 나의 외로움 때문인지 프로로서의 의무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즐겼다. 위험했지만 짜릿했다. 그는 늘 나에게 물었다. 그의 질문은 춤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삶에 대한 질문이었다. 스텝이 왜 자꾸 꼬일까요? 몸이 마음대로 안 돼요. 춤은 기술 이전에 파트너를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사장님은 저를 믿지 못하고 자꾸 스스로의 힘으로 리드하려 하세요. 힘을 빼세요. 인생처럼 때로는 통제권을 놓아야 해요. 내가 그에게 리드를 맡기라고 말할수록 그는 내 통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 그가 내 리듬에 맞춰 몸을 맡길 때 나는 세상 전부를 통제하는 듯한 강렬한 만족감을 느꼈다. 어쩌면 나는 춤을 통해 그의 순수한 감정을 통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내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나는 이혼 후 오랫동안 외로웠다. 세상이 나를 댄스 강사나 이혼이라는 두 단어로만 규정하는 것 같았다. 그 탓에 나 자신도 나는 그저 댄스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선을 긋고 살았다. 그는 나의 고객이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는 내 삶에 들어온 예상치 못한 오류였다. 하지만 그는 나를 온전한 한 여자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늙었지만 순수했고 갈망했다. 그의 시선은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나 자신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가 내게 주는 무조건적인 관심은 내가 이혼 후 잃었던 모든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면서도 그를 밀어내지 못했다.
이 미묘한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나는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와의 다음 왈츠를 기다리며 잠들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활력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단지 춤일 뿐이야.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하지만 내 몸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내 심장이 경고 없이 뛰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위험한 불꽃놀이의 관객이면서 동시에 폭발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나는 이 고독한 삶에서 단 한 번의 불꽃을 허락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고 있었다. 이 싸움은 매일, 매 순간 나의 이성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가 발스텝이 꼬일 때마다 나는 웃었다. 그의 서투른 모습이 귀여웠고 동시에 안쓰러웠다. 그는 겉으로는 강건한 사장이지만 춤 앞에서는 순진한 소년 같았다. 그 순수함이 나를 안심시켰다. 그는 나에게 어른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일깨우는 사람이었다. 사장님, 내일은 스텝이 아니라 감정을 넣어 쳐보실게요. 이 왈츠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숨긴 채 걷는 걸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숨겨진 슬픔을 보여주세요. 이젠 보여줄 때가 되었어요. 나에게 당신의 짐을 덜어놓으세요. 나는 그에게 슬픔을 숨기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잘 따랐다. 우리는 춤을 통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엿보고 있었다. 그는 춤을 추는 내내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나에게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는 듯했다. 그의 슬픔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이혼 후 겪었던 고독과 같은 색깔이었다. 우리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내 영혼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다음 수업 그는 정말 슬픔을 숨긴 채 걷는 듯 춤을 췄다. 그의 스텝은 느리고 무거웠지만 힘이 있었다. 그 무게감은 나를 압도했다. 나는 그와의 밀착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자세를 잡아줄 때 그의 목 뒤에 손을 얹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나의 머리카락이 그의 뺨에 닿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행위는 의도적인 유혹이었다. 좋아요. 이제야 춤이 되네요. 이렇게 서로의 무게를 나누는 거예요. 혼자 지탱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기대도 돼요. 당신의 모든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춤을 끝내고 숨을 골랐다. 그는 땀을 흘렸고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가까웠고 이 거리는 이제 전문적인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자 대 여자의 거리였다. 우리는 이 경계를 매일 춤으로 허물고 있었다. 나는 이 밀착된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가 나를 놓아줄 때마다 나는 짧은 상실감에 시달렸다. 이 상실감은 내가 그에게 완전히 중독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춤이 끝난 후 나에게 명함을 건넸다. 나는 알았다. 그는 나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는 안전한 명분 뒤에 숨어 위험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건넨 명함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 명함은 우리 사이에 금지된 연결고리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나는 명함을 받자마자 그것을 내 지갑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나는 그의 이 비겁하고 미련한 시도가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의 용기가 가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좁은 댄스 교실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 신호를 즐겼고 응답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이 은밀한 간절함 속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찾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꽃에 대한 조언, 춤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곧 대화는 길어졌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안부로 이어졌다. 그는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사업의 고충과 노년의 허무함을 나에게 털어놓았고 나는 그에게 내 과거 이혼 후의 외로움과 세상의 편견을 살짝 내비쳤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고독을 공유하며 감정적인 내연 관계를 먼저 시작했다. 매일 밤 휴대폰을 통해 이어지는 우리의 대화는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댄스였다. 나는 매일 밤 휴대폰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뜨기를 기다렸다. 그에게 답장을 보내기 위해 나는 몇 번이나 문장을 쓰고 지웠다. 너무 섣불러 보이지 않도록, 하지만 충분히 매혹적으로 보이도록. 임이고 당기기는 춤보다 더 격렬했고 더 짜릿했다. 우리는 이제 교실 밖에서도 왈츠를 추고 있었다. 그가 보내는 짧은 문자 하나하나에 나는 하루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문자는 나에게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캔디였다. 우리는 매일 만날 수밖에 없다. 이 거리가 우리를 언제까지 붙잡아 둘까? 이제 경계는 의미가 없었다. 춤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나는 이 미묘한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나는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와의 다음 왈츠를 기다리며 잠들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활력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춤을 배우는 남자와 춤을 가르치는 여자라는 공적인 관계는 이미 허울뿐이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탐색하는 두 영혼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젊은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존중과 간절함을 느꼈다. 이 관계는 금지되었기에 더 달콤했고 더 절실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고독한 두 영혼의 생존 본능이었다. 우리는 곧 이성이라는 마지막 끈을 놓아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쏟아내는 관심의 양을 측정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표 같았다. 나는 죄책감을 느껴야 했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게는 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어. 나는 충분히 외로웠으니까. 이 자기 합리화는 나를 더욱 깊은 유혹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나의 내면은 이미 그를 향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우리는 이제 댄스 교실이 아닌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의 깊은 눈빛과 내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커피잔의 미묘한 거리가 댄스 플로어의 밀착보다 더 위험했다. 나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두려웠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물리적인 접촉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마지막 선이 무너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나는 이 달콤한 파국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댄스 학원 파티 날. 조명이 화려했고 음악은 격렬했다. 평소의 교실과는 다른 해방된 분위기였다. 모두가 춤에 취해 있었고 우리는 그 틈을 이용했다. 우리는 이미 이 순간을 수많은 왈츠 속에서 약속하고 있었다. 우리는 룸바를 추고 있었다. 가장 밀착해야 하는 춤. 나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았고 그는 내 허리를 단단히 잡았다. 땀이 났다. 열기가 올랐다. 그의 채취와 나의 향수가 섞여 하나의 새로운 냄새를 만들어냈다. 그는 나를 리드했고 나는 그의 리드에 복종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그를 내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숨소리가 커져갔다. 우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만의 은밀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때 조명이 순간적으로 꺼졌고 학원 전체가 암흑이 되었다. 정전이었다. 앗, 나는 그에게로 넘어지며 안겼다. 몸 전체가 그에게 밀착했다. 그의 단단한 몸과 내 온몸이 닿았다. 우리는 크게 껴안은 채 어둠 속에 멈춰섰다. 주변의 작은 탄성과 소음이 들렸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둠 속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요동치는 심장 소리만 들렸다. 그의 허리가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나는 이 순간 그가 나를 놓지 않기를 바랐다. 모든 이성과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춤을 추는 중년 남성과 강사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갈망하는 남자와 여자였다. 그의 손이 내 등 뒤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고 나는 그 떨림이 나를 향한 정직한 욕망임을 알았다. 잠시 후 조명이 다시 켜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나의 눈빛 역시 갈망으로 타올랐다. 그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음을 우리 둘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행동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 아니, 오랫동안 기다려온 운명. 파티가 끝난 후 우리는 교실 밖의 한적한 주차장에서 만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을 더 이상 선생님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이 마지막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의 눈은 간절하게 나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은 나의 과거와 미래를 송두리째 던져버리는 행위였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이성과 경계를 넘어섰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관계는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다. 나는 죄책감 속에서도 이 행복에 중독되어 갔다. 그는 나에게 구원이었고 나는 그에게 마지막 불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억압된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분출구였다. 우리는 매일 은밀하게 만났다.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이었지만 그를 만나는 1분 1초는 천국이었다. 그는 나에게 사랑을 속삭였고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응답했다. 그는 나에게 명품 가방이나 보석을 사주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 시간과 진심을 주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했다. 나는 그를 만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몇 시간을 망설였다. 그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다. 나는 이 관계가 언젠가 들통나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위험이 나에게는 가장 달콤한 스릴이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격렬하게 확인했다. 나는 매일 밤 아내를 속이고 오는 그의 늦은 걸음을 나를 향한 헌신으로 해석했다. 그는 밤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 사업상의 미팅, 급한 모임. 그의 거짓말은 매번 대담해졌고 나는 그 대담함이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의 증거라고 착각했다. 나는 그의 죄책감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죄책감이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그의 아내에게서는 절대 줄 수 없는 젊음과 열정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 없이는 잠들지 못했고 나는 그 없이는 왈츠를 출 수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의 격렬한 이기심으로 묶여 있었다. 이 금지된 사랑이 나를 파멸로 이끌지라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춤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행복했다. 너무나 격렬하게, 너무나 이기적으로. 그 행복의 깊이만큼 나는 죄책감의 늪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와 헤어진 후 곧바로 집에 돌아가 아내를 마주해야 했다. 그의 향수를 씻어내고 그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매일 밤의 의식이었다.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변명했다. 나는 나만의 삶이 필요했어. 당신도 나를 외롭게 했잖아. 하지만 그 변명은 늘 공허했다. 아내에게 죄를 짓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나에게 헌신한 여자.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내 양심은 불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죄책감 대신 극도의 친절을 베풀었다. 평소 하지 않던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그 친절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죄를 덮기 위한 위선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죄를 지을수록 그녀에게 더 헌신적인 남편처럼 행동했다. 주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그녀가 해달라는 요리를 해주고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지만 내 몸은 이 위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그때 집에서 별탈 없던 아내에게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신 요즘 나 속이 계속 안 좋아. 병원 가서 검사 한번 해봐야겠어. 계속 체하는 것 같고 밥맛도 없어. 속이 너무 쓰려. 별일 아닐 거야. 내가 바빠서 잘 못 챙겨줘서 그렇지. 내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요즘 일 때문에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내가 이제부터 일찍 들어올게. 걱정하지 마. 나는 아내의 작은 불편함을 무심히 넘겼다. 아니, 무심히 넘기려 했었다. 수영과의 불꽃 같은 행복에 가려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림자를 외면했다. 아내의 아픔이 나의 이중생활에 대한 하늘의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을 했지만 애써 무시했다. 나는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기심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증상이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것만이 내가 그녀에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급격하게 체중이 줄었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아침마다 그녀가 겪는 구토 증세를 볼 때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죄책감의 구토를 하는 것 같았다. 당신, 나 요즘 몸이 너무 이상해. 혼자 병원 가는 것 좀 무서운데 내일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내가 요즘 잠도 못 자고 이상해. 혹시 내가 많이 아픈 거 아닐까?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는 나를 향한 운명의 채찍 같았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수연에게 달려가 오늘은 중요한 선약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변명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나의 우선순위는 그녀와의 미래였다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했다.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온통 불안과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만날 수 없다고요? 보고 싶어요. 나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진동을 껐다. 그녀의 보고 싶다는 말이 나에게는 지옥의 유혹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확신했다. 의사는 침묵했고 그의 표정은 너무나 어두웠다. 사모님께서 안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시한부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다. 내 세상이 무너졌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아내의 고통은 나에게 벼락 같은 형벌로 느껴졌다. 수연과의 관계에 대한 죄책감이 폭발했다. 이 모든 행복은 벌을 받기 위한 것이었나? 내 눈물은 아내를 위한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잃게 될 안락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의사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상당 부분은 나의 비겁함과 이기심에 대한 후회였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연락을 끊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댄스 교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 했다. 나는 이제 남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아내 곁을 지켜야 했다. 그녀의 암투병은 나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이것만이 내가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 나는 죄책감 속에서 그녀를 그리워했다. 밤이 되면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 고통스러운 간병 기간 동안 나는 그녀의 따뜻한 위로를 갈망했다. 나는 죄책감과 그리움이라는 애매모호한 우유부단함으로 소중한 세월을 허비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간호에 지칠 때마다 나는 몰래 주머니 속에서 그녀의 옛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이 관계는 끝났지만 내 마음은 아직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내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뼈만 남은 몸이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했지만 나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해요. 그녀의 그 말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간병인으로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그녀의 구토를 치우고 그녀의 손발을 주무르고 약을 챙겼다. 내 손에서는 더 이상 향긋한 향수가 아닌 소독약과 병원 냄새가 났다. 이 간병의 고통은 내가 수연과 누렸던 행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나는 이 고통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었다. 간병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지쳐갔다. 아내의 고통은 나에게도 전이되었고 나는 숨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 수연이 보고 싶었다. 나는 연락처를 바꿨지만 그녀의 전화번호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나는 숨죽이며 그녀에게 문자를 쓸까 말까 고민했다. 잘 지내시나요? 이 간단한 문장조차 나에게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았다. 나는 결국 문자를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우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이 비겁한 행위 자체가 나의 우유부단함을 증명했다. 아내가 잠든 후 나는 몰래 거실로 나와 댄스 교실 근처의 폐쇄 회로 TV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왈츠를 추는 모습을 상상하며 질투했다. 나는 그녀를 놓아주었지만 그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갈망했고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춤은 안 배워요? 재미있어 했잖아. 계속 다녀요. 나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에게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춤은 무슨? 당신 간병하는 게 내 일이지. 이럴 때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지.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내 곁에 있는 것이 나의 의무였고 나는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나의 모든 행동은 진실과 거짓 사이의 애매모호한 경계에 놓여 있었다. 아내가 한 번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바람이라도 쐬고 와요. 나는 그녀의 배려에 눈물이 났다. 이 착하고 순수한 여자를 두고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이 속죄의 간병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내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수연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에게 돌아갈 명분이 생기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랐다. 아내의 고통이 끝나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날. 그 생각은 죄악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나는 이 죄악적인 우유부단함 속에서 매일을 고통스럽게 살아냈다. 나는 그녀와의 짧은 행복의 순간을 계속해서 곱씹었다. 그 기억만이 이 차가운 간병의 현실에서 나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마약이었다. 간병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현실과 과거의 경계에서 헤매었다. 아내의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끊임없이 수연과의 짧고 격렬했던 순간들을 회상했다. 나는 아내가 잠든 시간만을 기다렸고 그 고독한 시간이 나에게는 그녀와의 미래 시간과 같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을 때의 떨림. 룸바를 추며 느껴졌던 그녀의 체온. 어둠 속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들. 그 모든 기억이 흑백의 현실과 대비되는 화려한 총천연색의 환상이었다. 나는 그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현실은 나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기억은 나를 살게 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끊은 후에도 그녀의 SNS를 몰래 찾아보곤 했다. 새로운 줌 영상, 새로운 미소. 그녀의 삶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로웠고 나는 그 평화에 질투했다. 그녀는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녀가 나를 잊었을까 봐 두려웠고 동시에 그녀가 나를 잊어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밤중에 아내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 때가 있었다. 그 혼란과 공포 속에서 나는 무의식 중에 수연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그녀의 위로가 필요했다. 그녀의 단단한 손이 필요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이 사실이 나를 자책하게 했다. 나는 병원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 되뇌었다. 아내는 나에게 자주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이다. 그녀의 직감은 나를 꿰뚫어 보았다. 당신?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혹시 나 몰래 힘든 일 있어요? 나한테 다 말해도 괜찮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 비밀 안 지켜줄까 봐 걱정하는 거야. 혹시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난 건 아닐까 걱정돼.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깊고 슬픈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만약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고백한다면 그녀는 나를 용서해 줄까? 아니면 남은 삶을 증오 속에서 고통받게 될까? 나는 그녀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침묵하는 것이 사랑이자 최선의 배려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이 침묵은 사실 나의 비겁함을 위한 방패였다. 아니, 아무 일 없어.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당신 간병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더니. 당신 옆을 지키는 건 내 의무이고 나는 후회 없어. 거짓말이었다. 매 순간이 거짓말이었다. 나는 간병일기 대신 수연과의 일기장을 몰래 작성했다. 우리가 만났던 날, 췄던 춤, 나눴던 짧은 대화들을 기록했다. 그 일기장은 나의 금지된 성소였다. 나는 그 일기장을 읽으며 현실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났다. 그 일기장은 나의 비밀의 고해소였다. 나는 그 기억들을 통해 그녀의 온기와 에너지를 훔치고 있었다. 하루는 아내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손은 너무나 차갑고 예리해 있었다. 우리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요?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멀리는 못 가겠지만 근처 바닷가라도. 나는 당신과의 추억을 더 만들고 싶어. 당신의 예쁜 미소를 더 오래 보고 싶어. 나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의 간절한 소망은 그녀가 아닌 수연과 함께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겁하게 둘러댔다.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당신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나중에 다 낫고 그때 가자. 내가 그때 당신 좋아하는 유럽 여행 보내줄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녀는 나의 거짓말을 알았을까? 아니면 단지 나의 위로가 필요했을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의 구원을 빌었다. 나는 그녀의 곁을 떠날 수 없는 현실과 그녀에게 돌아갈 수 없는 운명 사이에서 찢겨나갔다. 나는 매일 밤 수연이 나를 잊지 않기를, 그리고 아내의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이기적으로 기도했다. 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간절함이 나의 간병 기간 전체를 지배했다. 나는 내가 언제까지 이 두 여인 사이의 고통스러운 줄타기를 계속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간절히 끝을 바랐다. 아내의 고통의 끝이자 나의 죄책감의 끝. 그는 사라졌다. 갑자기 흔적도 없이.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고 댄스 교실의 연락처도 차단되었다. 마치 처음부터 내 인생에 없었던 사람처럼. 단 한마디의 설명도, 이별의 이유도 없이. 나는 분노했고 절망했다. 고작 이 정도의 관계였나? 그는 그저 나를 잠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로 여겼던 것일까? 나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열정, 그 모든 간절함은 거짓이었나? 나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분노는 곧 걱정으로 변했다. 그가 혹시 큰 병에 걸렸거나 혹은 사업상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까봐.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너무나 은밀하게 만났기에 나의 생활권에는 그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매일 밤 나는 그가 사라진 이유를 추측했다. 그의 아내가 알게 된 걸까? 아니면 그가 결국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선택한 것일까? 후자일 것이라는 비참한 예감이 나를 괴롭혔다. 결국 그는 비겁한 남자였던 것이다. 나는 댄스 교실에서 매일 그를 기다렸다. 다른 수강생들에게는 웃으며 춤을 가르쳤지만 내 눈은 늘 문을 향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그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기다림을 멈출 수 없었다. 이 기다림이 우리 관계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교실. 나는 혼자 음악을 틀고 그와 함께 췄던 왈츠를 췄다. 그의 손이 있어야 할 허리에는 허공만 감돌았다. 나는 그와의 밀착을 기억하며 춤을 췄다. 그 왈츠는 이제 슬픔을 숨긴 채 걷는 걸음이 아니라 상실을 끌어안고 추는 고독한 춤이 되었다. 나에게는 잊고 싶은 아픔이 있었다. 이혼 후 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외로움을 건드렸을 때 나는 그를 믿었고 그를 통해 다시 행복을 꿈꿨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만 남기고 떠났다.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직업, 내 명예도 걸려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잔인하고 역설적인 감정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와의 추억을 담은 메시지를 지우지 못했다.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그가 남긴 간절했던 사랑의 속삭임들. 그 메시지들이 나에게는 그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그 메시지에 집착하며 그가 다시 돌아올 날을 맹목적으로 기다렸다. 나는 그가 춤을 추던 자리를 피해 걸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그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제 그와의 춤이 아닌 그가 없는 삶의 왈츠를 춰야 했다. 그리고 그 왈츠는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느렸다. 나는 그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단 한 번의 연락이라도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는 잔인한 행위였다. 나는 이혼을 겪었다. 남편은 나를 떠나면서 말했다. 당신은 너무 차갑고 열정이 없어. 나는 숨 막혀. 나는 그때 이미 내 삶의 열정은 다 타버렸다고 생각했다. 나는 댄스 교실이라는 단단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났다. 나이든 기혼의 남자. 그는 나의 차가운 벽을 가장 간절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부수었다. 그는 내가 잃어버린 여성성과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쏟았던 모든 관심과 갈망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의 나이와 지위가 그의 사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나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나를 떠났다. 그가 나를 떠난 방식은 과거 남편이 나에게 느꼈던 열정 없음을 내가 또다시 증명한 것만 같았다. 나는 또다시 버려진 여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가 된 것 같아 절망했다. 내 모든 자존심과 믿음이 무너졌다. 나는 댄스 교실의 창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들을 필름처럼 돌려보았다. 그가 앉던 벤치, 그가 물을 마시던 정수기 앞. 교실의 모든 사물이 그와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와 췄던 마지막 왈츠의 스텝을 되뇌며 혹시 내가 그 스텝을 잘못 밟아 그를 잃은 것은 아닐까 자책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비록 번호가 바뀌었더라도 그가 혹시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연락해오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나는 그의 SNS에 접속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일상이 평화롭기를 바라면서도 그 역시 나처럼 고통받기를 바라는 잔인한 마음이 공존했다. 나는 그를 향한 분노와 사랑 사이에서 매일매일 싸웠다. 분노는 나에게 복수심을 불어넣었다. 그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폭로할까? 그의 명예를 짓밟아 내가 느낀 고통을 그에게도 똑같이 안겨줄까? 하지만 그를 향한 사랑은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그가 비록 비겁했지만 그 순간의 사랑만큼은 진실했음을 믿고 싶었다. 그 진실마저 부정하면 나의 삶 전체가 거짓이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기다림을 멈출 수 없었다. 이 기다림은 나에게 구원이자 형벌이었다. 그가 돌아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만이 내가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그에게 용서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지 그가 나를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증명만을 원했다. 텅 빈 교실에서 혼자 왈츠를 추며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그 말은 거짓이었나요? 당신의 비겁함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의 왈츠를 기다립니다. 나의 왈츠는 이제 리듬이 없고 오직 간절함만이 남아 있었다. 이 고독하고 절망적인 기다림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간병의 시간이 1년을 넘겼다. 아내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고통을 느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그녀의 얼굴은 평온함과 쇠약함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의사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나는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의 호흡은 가늘고 불규칙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그녀를 보내면 나는 평생 이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용서를 구해야 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묻고 1년 넘게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 댄스 교실에서. 당신이 아프기 전에 그녀를 사랑했어.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고 당신의 병을 외면했어. 나는 정말 비겁하고 파렴치한 남편이었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당신에게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 나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한참을 울고 고백하는 동안 아내는 미동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듣지 못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고 희미하지만 또렷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비난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이해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녀의 귀에 얼굴을 바짝 가져갔다. 알았어. 알고 있었어.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알고 있었다니. 그녀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다니. 그녀의 침묵은 나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해. 울음 섞인 나의 사과에 그녀는 다시 한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아주 느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 당신은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해 보였어. 나는 그걸로 됐어.
그녀는 나를 용서했다. 내가 그녀에게 지은 모든 죄를 나의 행복이라는 한마디로 용서했다. 나는 무너졌다. 이토록 순수하고 이토록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 나의 이기적인 사랑은 먼지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용서에 감사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 삶의 한 시대가 끝났다. 그녀의 죽음은 나에게 자유이자 영원한 족쇄였다. 그녀의 용서는 나에게 구원을 주었지만 동시에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십자가를 지어주었다. 장례를 치렀다. 나는 상주로서 모든 절차를 무감각하게 수행했다. 사람들의 위로도 조문객의 눈물도 나에게는 닿지 않았다. 나는 오직 아내의 마지막 용서와 나의 죄책감만이 남아있는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옷가지, 액세서리, 그리고 오래된 가계부. 모든 것이 그녀의 정갈하고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죄책감의 유품을 정리하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침대의 협탁 서랍 깊은 곳에서 나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 편지였다.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필체는 병세 때문에 많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하게 다가왔다. 당신,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하늘에 있겠죠. 혼자 남을 당신이 걱정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남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다. 그녀는 내가 겪었던 모든 외로움과 고독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가 결혼 생활 동안 서로에게 충분히 솔직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춤을 출 때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의 눈빛이 20살 때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당신의 그 빛을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병들었고 당신은 살아야 하니까. 나는 당신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준 마지막 힘이었어요. 나는 무너졌다. 그녀는 나의 외도를 단순히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고통을 감내했던 것이다. 그녀의 희생 앞에서 나의 사랑은 너무나 초라했다. 편지 마지막 줄에는 나를 위한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다시 찾아가세요. 당신의 왈츠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 아래는 봉투 하나가 더 붙어 있었다. 노란색의 작은 우편 봉투였다.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수연의 댄스 교실 앞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녀가 다른 수강생들에게 웃으며 춤을 가르치는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쪽지에는 수연의 휴대폰 번호와 댄스 교실의 주소가 다시 한번 적혀 있었다. 당신이 혹시라도 다시 연락할 용기를 낼 때 그 사람이 당신의 연락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이 번호는 제가 직접 댄스 교실에 전화해서 새로 알아낸 것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충격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내는 그녀의 임종 직전까지 나의 행복을 위해 나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던 수연의 연락처를 직접 찾아냈던 것이다. 그녀는 나의 죄를 묻는 대신 나에게 마지막 사랑을 위한 기회를 선물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아내의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큰 희생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수연의 번호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 돌아갈 명분과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나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희생을 치렀다. 나는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 이 왈츠의 마지막 스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나는 아내가 건넨 봉투와 수연의 새로운 연락처를 들고 며칠 밤을 지새웠다. 아내의 희생이 나에게 준 이 자유는 너무나 무거웠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수연에게 돌아가는 것이 과연 아내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일까? 아니면 나의 이기심을 완성하는 것일까? 나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은 나의 행복이었다. 나는 그 소원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녀의 뜻에 따라 나는 비겁한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남자로서 다시 살기로 했다. 나는 아내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가 있을 마지막 장소, 댄스 교실로 향했다. 1년 만이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내 심장은 멈춘 듯했다. 낯선 수강생들 사이로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변함없이 아름다웠고 여전히 열정적으로 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문 옆에 서서 그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1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간절함이 한 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이 있을까? 수업이 끝났다. 수강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그녀는 혼자 남아 거울을 보며 자세를 가다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사장님,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고 몸을 굳혔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 분노,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는 내 사과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 걸어왔다. 왜? 왜 이제 왔어요? 왜 연락 한 통도 없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들은 다 거짓이었나요?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내의 간병 때문에 그녀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아내의 마지막 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 다시 왈츠를 출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함께 췄던 운명적인 왈츠곡이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체온이 1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스텝을 밟았다. 왈츠는 부드러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 왈츠는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춤이었다. 우리는 텅 빈 교실에서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춤을 췄다. 이 왈츠는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수영과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왈츠가 끝났을 때 나는 그녀를 품에서 놓지 않았다. 운명은 그렇게 비극과 희생을 넘어 다시 시작되었다.